학생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지금 공부해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 12월, 오늘이 17일인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4주 남았습니다. 4주라는 시간 동안 공부해서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시간이 없다,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이러한 영상의 제목에 클릭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4주 동안 공부해서 과연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어제 제가 사복인의 밤에 초대가 되어서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이제 일부 행사를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음식을 덜고 있는데 이렇게 한 분이 오셔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저 1급 시험 포기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한다고 1급 시험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 않을까요? 그럼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지금 공부해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요. 아마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4주밖에 남지 않았고 아직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마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장 큰 시간의 한계의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장점이 있죠. 무엇인가요?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지금까지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 기말고사를 준비했던 분은 그래도 최근에 계속 사회복지 관련 용어들을 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준비,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단점과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 선생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4주라면 적어도 그렇게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공부해 왔던 학생이라면, 그리고 시험을 보려고 이런 분들 있죠. 그분은 학생이니까 가능하겠죠, 교수님.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6월 달부터 아니면 9월 달부터 1급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막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 고민만 하고 지금까지 책 한번 펼쳐보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도 이미 자기가 준비하는 과정은 언제? 9월 달부터 이미 그렇게 마음먹은 6월 달부터 이미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 책 한 번도 안 폈어요? 워밍업 했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엄청난 뜸을 들였잖아요. 뜸을 들인 거는 이제 오늘이라도 진짜 결정하고 책을 펼치면 한 달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이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충분히 워밍업 하셔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죽어라 여기에 올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1년이라는 시간 여러분들은 더 어떤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사건, 사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어떠한 정보, 지식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어요. 적어도 사회복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이론이라든지 이러한 지식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도전해 보시기를 강력히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면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4주 동안 공부하는 방법이라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시간이 없다,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4주 동안 여러분들이 8과목을 마스터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2과목을 마스터해야만이 4주 동안 8과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2과목 하면 여러분들이 요점적인 맨 마지막엔 그래도 그동안 풀었던 기출문제도 한 번 다시 점검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기는 3일에 한 과목씩 지금부터 뗀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면
가능하겠다. 3일에 한 과목 못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면 하루에 100장만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100장 중에 여러분들이 요즘 교재에 보면 여백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독서한다 치고 100장 넘기시면 처음에는 그 100장 넘기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같은 과목을 이틀째, 3일째 보면 넘기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예요. 그건 교수님의 생각이시죠. 그런가요? 그렇다면 또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 방법 공개하죠. 지금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자료는 도서출판 나눔의 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나눔의 집은요, 제가 나눔의 집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005년도에 제 3회 시험을 봤는데 그때에 시험을 볼 때에 사회복지 1급 전문 도서가요 별로 없었어요. 몇 개 없었고 거의 없었나? 나눔의 집이 두껍게 8권짜리가 있었는데 그 책을 사는 사람과 사지 않는 사람의 질이 달랐던 거죠. 저는 형편이 그때 당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있었던 거죠. 선배들이.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20년 후에 지금 그 책에 강사가 되어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죠. 아무튼 나눔의 집은 1회 시험부터 올해 2023년 제21회 시험까지 모든 시험 문제를 초창기에는 오픈되지 않아서 그 문제를 복원하고 나중에는 오픈된 문제를 계량화해서 수치화해서 데이터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최근 5개년 17회부터 21회까지 출제된 문제의 분포를 보면요. 시간이 없을 때 내가 무엇을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이 정보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인행사를 전부 다 공부하면 가장 좋겠지만 3일 동안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교수님. 하루에 100장 보는 것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0장은 볼 수 있나요? 50장은 봐야죠. 그러면 하루에 50장을 볼 수 있도록 바꿔드릴게요. 자, 그러면 나눔의 집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근 5개년의 시험 분포를 보면요. 요거는 21회예요. 21회 올해 시험인 거고 여기에 출제율은 5개년 동안의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5개년 동안 이 전체 문항에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얘랑 문항수를 비교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21회 거랑 이 앞에 거를 우리가 다 참고할 수 없으니 출제율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봤더니 21회에 봤더니 3문제씩 출제된 것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챕터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출제율도 봤더니 각각 거기에서 몇 프로? 10%를 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은 게 뭐냐면 여기 7%이죠. 7%. 그래서 여기 봤더니 3문제, 2문제, 2문제, 2문제가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뭐를 공부하면 되겠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시간이 없어서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교수님 어느 거 공부하는지 찝어주세요. 우선 1장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 8장 찝어 드릴게요. 여기 먼저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고 이거 이틀 동안 2일 동안 공부하시고 요거랑 요거 1일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죠? 1일 플러스 그 다음에 얘를 같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얘만 공부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체크되어 있는 문항만 여러분들이 잘 맞춘다 그러면 몇 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1이 비니까 3, 6, 18의 1이 비니까 17이에요. 17점. 6개의 장을 공부하면 17점을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25문제 중에 내가 합격하려면 60점을 맞아야 돼요. 6, 12, 5, 6, 30, 15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1장부터 5장, 그 다음에 8장을 공부하면 17점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만 잘해도 15점 이상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서 내가 못 맞출 확률이 더 높긴 하겠죠.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높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전부 다 틀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내가 살아왔던 환경 속에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두 문제 맞춰준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단시간 공부하고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체를 공부할 시간적 여력이 나는 도저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을 약간 선별해서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효율성이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이 전체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한 장에 하루라 그러면 13일이 필요한데 몇 장? 6장을 공부한다면 6일이면 되는 것이고, 자,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2장을 하루씩 공부하면 6장은 3일이면 충분히 마스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면서, 인행사는 그런데 교수님 혹시 조사론도 당연히 8과목을 다 집어넣었죠. 당연히 8과목.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 영상 뒷부분을 보시고, 아니다, 교수님의 방법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영상을 끄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영상을 굳이 뒷부분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사론은 어느 영역에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느냐 교수님 체크해 주세요. 네, 체크해 드리죠. 일단 측정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명목 측정이라든지 서열 측정, 등간 측정, 그 다음에 비율 측정, 사례와 같이 매칭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표집, 그죠? 표본 추출 방법, 확률 표집 방법, 비확률 표집 방법, 이렇게 표집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부터 몇 장? 1장에서부터 3장,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에 13장의 질적 연구 방법, 여기를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러면 몇 문제냐면 6문제, 8, 9, 10, 그 다음에 17문제. 여기도 17문제예요. 동그라미 친 부분만 공부하면 몇 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마찬가지 6장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17문제를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춘다라는 것이 아니라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럼 공부하지 않느냐? 아니죠. 나머지는 요점 정리라든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그럼 설명해 드리죠. 자,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봤더니요, 많이 나오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5장, 6장, 7장이에요.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관점과 이론,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 면접의 방법과 기술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는 2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에 빈도가 9%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2장 봤더니 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윤리도요, 20일에는 한 문제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세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5개년 평균 10%예요. 그러니 2장도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사례관리 있죠. 사례관리. 사례관리가 12% 4문제예요. 그러면 얘 다 합치면 15문제. 15문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머지에 예를 들어서 3장, 4장도 좀 나왔죠. 1장도 나왔죠. 그래서 나 조금 더 하나, 둘, 셋, 넷, 5장을 공부하고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공부하면 되겠어요? 여기 공부하면 되겠죠. 여기 3장. 3장을 공부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1장은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러나 3장은 그래도 안 나올 때 없이 직전은 3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2, 3, 5, 6, 7, 그 다음에 13장. 13장을 공부해 주시면 몇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 17문제를 커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관리해 주시고, 그러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저는 포기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요점 정리로 빠른 시간 내에 한두 시간이면 쭉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점 정리로 마무리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장, 3장은 여러분들이 요점 정리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아니면 동영상을 한번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요점 정리 플러스 조금 심화 공부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천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천 기술론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봤더니 1장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서 3문제가 나왔고 전체
5개년 비율도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4장 인지행동 모델에서 4문제가 나왔고 전체도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실천 모델도 비율상으로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9장, 10장, 11장에서 4문제, 2문제, 3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비율이 5개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장과 4장의 인지 행동 모델, 그 다음에 기타 실천 모델, 그 다음에 9장의 가족 대상 실천, 그 다음에 집단 대상 실천 기법, 그 다음에 집단 발달 단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 이게 법제론과 이런 게 다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딱 고정되어 있는 이 실천론이나 실천 기술론들이 크게 막 바뀌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용상. 그러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겠죠. 여기도 이거를 전부 다 더하면 몇 문제가 되는 거예요? 18문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8문제를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6장을 공부하고 18문제를 커버할 수 있으니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하겠네. 전체 과목을 절반만 공부하는 것이네. 그러니 4주 동안 8과목이 아니라 4과목 공부하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거죠. 나머지 포기하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나머지 요점 정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지역사회복지론인데요. 제가 지역사회복지론 강의도 하는데 지역사회복지론은 특정한 챕터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지역사회복지론은요, 골고루 여기 보면 골고루 나왔죠. 그만큼 지역사회복지론은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역사회복지론 공부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3장부터 6장까지 3, 4, 5, 6장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이 또 시험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8장을 좀 커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부분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뺀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실천기술 1, 2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뺀다 그러면 3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를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면 적어도 5장이 제외되기 때문에 절반은 아니지만 한 60%의 공부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론을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의 특징은 뭐다? 하나의 영역에서 많이 출제되어지는 그러한 과목이 아니었다. 가장 골고루 출제되어지는 과목이요, 지역사회복지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3장에서부터 6장, 10장에서부터 13장 여기 제목이 있으니까 저 일시정지 누른 다음에 이 부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 정책론, 여러분들 이 영상 듣는 것도 시간 아까울 거니까 제가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책론은 어디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느냐? 1장,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예요. 어떤 가치,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은 뭐냐? 왜 국가에서 해야 되느냐? 가치가 뭐냐? 이러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1장에서 무려 5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4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얘가 비율이 항상 높아요. 항상. 그래서 1장과 5장과 그리고 11장 빈곤과 공공부조인데 빈곤에 대한 부분이 법제론에 없고 정책론에만 있다 보니까 얘 3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25문제 중에 1장과 5장과 11장만 공부하면 절반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사회복지 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 여기도 높죠. 그 다음에 3장에 사회보장론 일반 이렇게 여기가 높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장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몇 문제? 여기도 18문제. 18문제. 5장만 공부하고 18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여기에 이러한 공적연금, 그죠? 여기에서는 법제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정책론에서는 공적연금에서부터 고용보험, 사회보험은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반면에 얘가 법제론에서 있기 때문에 법제론에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법제론에서 토스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장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와 사회복지 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 분석 틀, 그 다음에 사회보장론 일반 그리고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론입니다. 행정론. 사회복지 행정론이죠. 행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유리한 과목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직,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행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직이 만들어지면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COS, 자선조직협회부터. 법제로는 분명히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시작했는데 왜 행정론은 COS, 자선조직협회부터 시작되느냐? 조직이 만들어져야 행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법이 아니라 조직이 만들어진 게 언제? COS, 자선조직협회부터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론은 1장, 2장, 3장, 4장 1장, 2장, 3장, 4장과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환경관리와 정보관리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3, 6, 18 욕이 아닌데 계속 18문제를 커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장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8장 그리고 13장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법제론. 그러면 교수님, 법제론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제론은 보면 이게 어차피 뒤쪽이 장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5장부터 몇 장까지? 10장까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6장에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이게 어디에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지사복에서 어차피 중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냥 이 중심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3장하고 4장은 아예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과감하게 보지 마시고, 사회복지 발달사 여기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나 요 뒷부분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법제로는 이런 경우 있어. 법제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수님 나는 그러면 요렇게 가는 것도 추천. 1, 2장하고 5장부터 10장까지. 그러면 뭐 법제로는 전체를 보는 것이긴 한데 법제론 자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 차라리 1장과 2장은 얘는 그동안 나왔던 패턴이 있거든요. 1장과 2장.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갑시다. 법제로는 1장과 2장은 문제의 패턴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1장과 2장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장부터 10장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법제론까지 공부해 주시면 3장, 4장과 11장 판례는 과감하게 제껴버리시죠. 이거는 모든 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내가 뭔가는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는 게 제끼라고 한 거, 김진우님 교수가 그거 공부하지 말라고 이런 의미 아닌 거예요. 다 아시죠? 그래서 1장과 2장 법제로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양이 많긴 하겠네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법제론에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뭐예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부터 어디까지? 법제론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모든 영역을 조금 더 줄여주는 역할들을 이번 영상에서 포함을 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와오셨던 그 패턴이 정답이지만 이제야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에 대한 이제 긴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은 나눔의 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4주 동안의 시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간단하게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 4주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4주를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난 지금 9월부터 적어도 지금 12월 달까지 워밍업 했잖아요. 워밍업 한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처음 책을 펼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장점을 극대화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법제론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우면 제가 작년 초에 올렸던 법제론, 그죠? 5점 올리기, 5점 올리기 뭐 이러한 영상 두 편만 봐도 법제론 1장부터 판례까지 전부 다 설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한 영상으로 치면 한 3시간?
영상 시간이 몇 시간이지? 뭐 한 이렇게 몇 시간만 투자하면 한 과목을 영상을 통해서는 다 마스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으로 그 책을 전체를 보다 보면 그 안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저와 코드가 맞는 분들은 저의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많은 1급 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코드가 맞는 강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또 실력을 사주를 관리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코드가 맞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법도 저는 조금 시끄러운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잘 맞는데 코드에 맞는데 어떤 분은 조용한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게 코드가 맞는 분이 있는 것처럼 저와 코드가 맞는 분은 제 영상을 통해서 그 어느 게 중요한지를 조금 짚어주는 역할들을 해요. 강사님들은 그러한 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또 다른 강사님과 또 코드가 맞으면 그 강사님과 또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사주를 잘 관리하신다 그러면 사주에 여러분들은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파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